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2020년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렵죠. 문제 자체를 보면. 물론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막 새로운 것들이 한두 가지씩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정치행정 이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행정 이혼론은 행정관리설이죠. 행정관리설은 간단하게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첫째, 뭐다? 바로 대두 배경으로 보면 역간주의 폐해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역간주의 폐해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은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구분하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두 개로 나눠서 보죠.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뭘 한다? 집행을 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집행과 관련해서 이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 즉 공무원들을 뭐로 뽑겠다? 시험 봐서 뽑겠다. 그래서 실적주의 확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간주의 폐해 때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을 봐서 뽑아서 그 공무원들에게 집행을 넘기겠다는 게 정치행정 이혼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여기는 그때 당시에 사기업체에서 발달된 능률적인 관리기법을 그대로 행정에 도입해 옵니다. 그래서 공사행정은 이론론의 시각입니다. 가학적 관리론이라는 사기업체의 관리기법을 그대로 행정에 도입해 왔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들은 행정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바로 능률적 집행이라고 인식합니다. 좀 더 길게 표현하자면 행정이란 집행 과정에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능률적 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정은 집행이다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보면 우드로 윌슨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관련된 문제로 들어와서 보면은 1번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다. 바로 정당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역간주의죠. 바로 역간주의는 뭐다? 정당의 충성도에 따른 간직 임용이기 때문에 바로 역간주의가 바로 정당 정치의 개입인 것인데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당원이 아니라 이 행정 영역은 집행을 담당하는데 정당원이 아니라 시험 봐서 뽑힌 관료들로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치로부터 행정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1930년대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혼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틀렸죠. 당연히 역간주의 폐해가 정치행정 이혼론의 등장 배경이고 저런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관련돼 있어요? 대공황과 관련돼 있죠. 대공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은 바로 통치기능설이고 정치행정 이론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2번은 틀린 거죠. 세 번째, 가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혼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틀렸죠? 가학적 관리론을 행정에 도입해와요. 정치행정 이혼론이 사기업체의 관리기법인 가학적 관리론을 행정에 도입해왔기 때문에 가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이 바로 뭐다? 정치행정 이혼론을 촉발했던 거죠. 사기업체에서 능률적인 관리기법인 가학적 관리론과 그리고 여기가 행정개혁운동이라고 나왔지만 진보주의 운동이에요. 바로 우드로 윌슨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주의적 개혁운동이 바로 정치행정 이혼론을 촉발시킨 거지. 아니면 정치의 행정 이혼론을 발전시켜 나간 거지. 한계를 지적하면 하겠다라고 하면 틀리죠. 세 번째로 정치행정 이혼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틀렸죠. 정치행정 이혼론을 대표하는 학자는 우드로 윌슨인 거고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혼론을 대표하는 우드로 윌슨은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봤다. 그렇죠. 이혼론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니까 단절적인 거고 이론론은 정치와 행정을 뭐다?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거니까 거기는 조화 또는 통합을 추구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당연히 4번 틀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아주 쉽게 나온 거고 가장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니까 답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면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무의사결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의 의사에 반한 의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사결정론은 로버트 달의 다원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거예요. 로버트 달의 다원론도 엘리트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트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봐요. 이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흐라우와 바라츠인데 이 바흐라우와 바라츠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권력의 두 얼굴이에요. 여기서 권력이라는 것은 엘리트를 이야기해요. 권력의 두 얼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권력의 두 얼굴 여기에는 뭐다? 권력은 밝은 측면도 있고 엘리트는 밝은 측면도 있고 어두운 측면도 있는데 이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은 엘리트가 선거라는 경쟁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측면, 바로 이 밝은 측면만 인식했지 이 어두운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이론화한 것이 바로 무의사결정론입니다. 그럼 이 어두운 측면이 뭐였냐? 엘리트의 의사에 반한 의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측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등장 배경은 이렇고 특징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수단인데 이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엘리트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엘리트의 의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혜택을 박탈한다든지 또는 혜택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든지 또 빨갱이로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의 강조입니다. 또는 새로운 뭐다 선입견을 만들어낸다든지 기존의 규범의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나간다? 바로 엘리트의 의사를 에 반하는 의사를 억압 통제해 나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봐보면 엘리트 의사에 반하는 주장을 한 사람들에게 구타나 테러를 간다든지 폭력 행사죠. 또 기존의 혜택의 박탈에 대한 위협 이런 건 뭐예요? 너 엘리트 의사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너 어떻게 하겠다? 너 일자리 공무원 노조에서 만일 엘리트 의사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잘라버리겠다. 이런 것이 바로 기존 혜택의 박탈에 대한 위협이에요. 또는 새로운 혜택을 통해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너네 그런 주장을 그만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중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야 너네 그런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리 줄게. 이런 게 선생님이 예전에 조봉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조봉암 진보주의자인데 이승만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럼 뭐예요? 반대파의 유력자를 우리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켜주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적응적 흡수입니다. 그 다음 편견의 동원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지배적인 규범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회로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의사에 반하는 의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그들의 의견을 묵살시켜버리는 것. 이런 게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 강조. 또 편견의 수정 강화는 기존의 규범이나 절차의 수정 보완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떤 거냐? 노조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약자들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항상. 그래서 노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새로운 선입견을 만들어내. 기족노조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족 계속 그들을 기족노조로 불러서 결국 국민들이 지지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기존의 사회적 약자라는 규범을 변화시켜 나가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편견의 수정 강화예요. 그 다음에 기타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겠습니다. 문제로 보면 정치 체제 내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우리가 방금 무의사결정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편견의 동원이었지. 편견의 동원이 바로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의 강조입니다. 맞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그렇죠. 이걸 무의사결정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 이것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 그렇죠. 폭력의 행사죠. 그 다음에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 문제만이 정책 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주의 집중력은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이거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이죠.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은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이 의사결정자도 여기 의사결정자 이 의사결정자도 항상 뭘 가지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한된 합리성 이거는 바로 인지 능력상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지 능력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지한 사회 문제만 정부지화된다는 거야. 그렇죠? 만일 어떤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것을 인지는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인지된 문제만 정부지화되지 이 사람이 만일 남성이어서 아이를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의 고통을 모른다. 그럼 그건 정보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모르니까. 결정자가 그런 사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된 함유성 때문에 이 제한된 함유성이 인지 능력상의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인지 능력상의 한계 때문에 뭐다? 결정자가 인지한 문제만 정보유지화돼요. 그걸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제한된 함유성으로 인하여 인지한 문제만 정보유지화 되는 것을 주의집중상의 한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에 대한 거지 바로 무의사결정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이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 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바로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지. 옳지 않은 것은 답을 찾는 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문제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할 때 선생님이 기본 강의를 하든 심화 강의를 하든 항상 강조한 게 뭐야? 수단이 중요해. 지금 여러 지문들이 다 수단으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수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 자치권을 봐보면요. 자치권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원래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야 돼.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원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야.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을 인정해요. 그 자치입법권이 두 가지가 있죠.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뭐겠어요?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고 조례와 규칙이 바로 자치입법권이에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자치입법권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조례와 규칙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 인정 안 해요. 자치사법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누구라는 거야? 국가직 공무원이다 이야기야.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자치사법권을 인정해 주는 거겠죠. 당연히 국가직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첫째 자치조직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치재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안에 뭐도 논의가 되냐면 자치인사권도 논의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인사재무가 항상 행정이에요. 조직인사재무가.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게 자치재정권하고 자치조직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항상 이 틀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뭐 상권 분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권도 다. 그럼 이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치사법권에 인정되고 있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그렇죠. 원래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가 하고 예산의 심의 의결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도 결국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요. 물론 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어찌됐건 장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지방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맞죠.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틀렸죠?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규칙재정권도 있잖아. 당연히. 4번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뭐예요? 광역자치단체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단층제로 운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만 뭐가 되고 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다 뭐예요? 행정시에 불과해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가 아니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 범위가 대단히 좁지만 그것도 광역자치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층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시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는 뭐에 불과하다? 바로 자치단체로서의 시가 아니라 바로 행정시에 불과합니다. 그럼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럼 옳은 질문은 2번만 옳은 거죠. 4번 총체적 품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총체적 품질관리는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한 건데 첫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고객 만족이 있어요. 여기 다 필요 없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한다? 전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조직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정과 절차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이거죠. 세 번째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관리 기법입니다.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총체적 품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그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조직 내부의 효과성 제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고객 만족을 목적으로 해요. 고객 만족.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보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개혁의 초점이 있죠? 과정과 절차에 개혁의 초점이 있어요. 과정과 절차. 아주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인데 이것의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딱 한 번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속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요. 그러면 뭐까지도 만들어져? 문화까지도 만들어져. 계속 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과정과 절차를 개선해. 그것을 30년, 40년 하면 내부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서비스는 반드시 신속하게 제공돼야 한다라는 문화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정과 절차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통제 방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다? 사전적이고 예방적 통제예요. 사전적 예방적 통제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상품을 하나 만들 때요. 어떻게 하겠다? 아주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야. 이걸 통과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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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난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통과한 제품만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율이 높고 불량률이 한 7%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렇게. 더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고 이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고 이것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절차를 끼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한 불량률이 한 4%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만족 안 한다는 거야. 아직도 불량품이 있는 것이니까 또 이걸 절차를 개선하고 또 절차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절차를 넣고 새로운 절차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해. 불량률이 0%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엄청난 과정과 절차를 개선했더니 그래도 여전히 불량품이 2% 정도다. 그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프로세스, 과정과 절차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불량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30년, 40년 막 이렇게 계속 불량품을 하나도 없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량품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건 뭐예요? 제품이 고객에게 도착해서 불만이 터질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예 불량품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과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가니까 이게 뭐야?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사전에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전적이고 예방적 통제.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분들은 이게 뭐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총체적 품질관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전적 품질관리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다. 이 총체적 품질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니까? 바로 뭐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고객에게 그 물건이 도달되기 이전에 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불량품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전적 예방적 통제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품질관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총체적 품질관리를 사전적 품질관리 제도라고 할 정도로 여기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하나만 더 봐보면 여기는 주로 활동을 할 때 팀 활동을 전제로 해요. 팀 활동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만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맞죠? 불량품이 0일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한다. 선생님 여기
지속적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속적 개선을 중시해요. 직권화된 기획과 틀렸죠. 팀 활동을 전제로 하면 분권화지 당연히. 사후적 통제 당연히 틀렸죠. 이건 가장 중요한 말이 사전적이고 예방적 통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요? 얘네들은 팀 활동을 중시한다니까. 팀 활동을. 팀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평가를 받는 게 팀 활동이에요. 그럼 개인적 노력이 중시되는 거야? 팀 자체의 활동이 중시되는 거야? 팀 자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집단적 노력으로 옮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팀 활동을 선호해요. 팀 활동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팀 활동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공동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이게 바로 팀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집단 평가, 집단적 노력 이걸 강조하는 게 팀 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옳은 지문은 기역번과 니은번만 옳은 거죠. 5번 프렌치와 레이븐이 주장하는 권력의 온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렌치와 레이븐은 권력을 5개로 나누죠. 중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 정통적 권력. 정통적 권력이 합법적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거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인을 닮고자 할 때 이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닮아가고 싶어해. 이럴 때 닮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인데 이거는 뭐다? 카리스마와 유사합니다. 카리스마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행정학에서. 카리스마는 뭐예요? 부하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음으로써 그 상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중거적 권력이 바로 카리스마와 유사한 거예요. 중거적 권력은 꼭 상사가 행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하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면 그 사람도 중거적 권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 직위와 무관한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중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다? 몰입에 빠지게 합니다. 몰입은 시키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스스로가 막 이제 중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뭘 하는 거야? 바로 더 노력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이니까 몰입 가능성이 높죠. 전문적 권력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인데 이것도 공식적 직위와 무관해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홈페이지를 우리 과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 A라는 부하 직원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과장님도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거야. 과장님 이 홈페이지 만들 때 이런 것을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 이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과장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적 직위와 무관해요. 그리고 이것도 몰입 가능성이 높아요. 합법적 권력이 바로 전통적 권력인데 이거는 직위에 부여되어 있는 권력이야. 뭐 과장이 직원들을 휴가 보낼 수 있다 막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런 권력이 바로 합법적 권력이죠. 이건 공식적 직위에 입각한 거고 이거는 몰입 상태에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복종 상태,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인데 이것도 주로 몰입 상태에 빠지고 보상을 줄 수 있는 힘은 상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 직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강압적 권력은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을 통한 권력인데 이것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조직에서는 상사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 직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저항이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권한이 뭐죠? 합법적 권력이지. 그렇죠?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권력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죠.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그렇죠.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틀렸죠. 강압적 권력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개념은 중거적 권력과 유사한 겁니다. 강압적 권력 이 말은 맞아.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중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그렇죠?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공부를 해야지 쉽지 이것도. 이 표를 공부를 안 해놨으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고 이 표를 공부를 해놨으면 쉽게 느끼는 거고 이렇죠. 6번 직위분리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른 구분이 뭐예요? 등급. 9급, 8급, 7급, 6급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지금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등급을 결정해요. 이렇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그 다음 뭐가 있죠? 요소 비교법. 이게 다 뭐예요? 등급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죠. 정확하게는 직무 평가 기법인 거죠.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뭐죠? 직무급. 제일 곤란도가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한 100만 원 주고, 좀 더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보수를 주고, 이게 바로 공정한 보수입니다. 이게 직무급이죠. 그럼 이거 뭐지? 직무평가죠.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직무 분석은 직군, 직렬, 직류를 결정하는 거죠. 이건 뭐에 따른 구분이죠? 직무의 성질에 따른 구분이죠. 직무평가는 등급을 결정하는 거야. 좀 더 자세히 보면 등급과 직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결정해. 여기는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이런 거.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른 구분이죠. 책임도. 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 워낙 쉽죠. 뭐 이거 딱 1초짜리 문제죠. 직무평가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직무 분석이 어떤 거고 직무 평가가 어떤 것이고 저기 시험 문제 나와 있는 직무조사가 어떤 의미고 정급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7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 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2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뭐겠어요? 이거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지난 39년의 자료를 봤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자료를 많이 봤다는 거야, 적게 봤다는 거야? 엄청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합주사 모형을 공부하면 혼합주사 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근본적 결정 이것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잖아요. 혼합주사 모형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에 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뭐라 그랬어요? 뭐 대안의 탐색 개발에 대해서 그러는 거야. 대안의 탐색 개발. 대안의 탐색 개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대안의 탐색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과 예측을 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과 예측, 미래 예측할 때. 워낙 대안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결과 예측은 대략적으로 해요. 바로 점증 모형을 결합하는 거야. 여기는 뭐죠? 이건 포괄적으로 하는 거야. 포괄적으로. 대안을 많이 찾아낸다. 이 포괄적으로 대안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결과 예측은 점증 모형에 의한다. 이것은 대충 한다야. 저 표현으로 보면 개괄적으로 하는 거야. 계략적. 대충 한다죠. 계략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세부적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대안을 몇몇 대안만 찾습니다. 대안의 탐색 개발에서 점증 모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죠? 몇몇 대안만 찾아요. 이걸 우리는 계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개의 대안만 찾아놨으니까 그 결과를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아주 세밀하게 한다 그랬죠. 합리 모형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야? 포괄적 또는 저기 편으로 보면 면밀하게 해요. 면밀하게. 이거예요. 그럼 혼합주사 모형이지. 저거 이거 그대로 해석해 보겠어요?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여기까지가 뭐냐면 뭐야? 포괄적으로 많은 대안을 찾은 거야. 30년 동안. 근데 이게 각각 보면은 워낙 많은 대안이 찾아져 있으니까 재난 지금 여기 30년간 재난이 발생한 걸 보면은 수만 개의 재난이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발생한 재난도 있고 강원도에서 발생한 재난도 있고 한 해에 각 지역마다 재난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다 검토했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합리 모형을 통해서 모든 대안을 다 고려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각 대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여기죠. 계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그 다음에 홍수와 지진 등 2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뭐야? 여기 몇몇 대안을 찾아서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세밀하게 하겠다. 면밀하게 하겠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혼합 주사 모형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게 혼합 주사 모형이지?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중 모형인데 뭐냐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그래도 써놓고 여러분들 봐보면 딱 맞아요. 30년 동안의 재난을 다 고려했다는 것은 이거 대안의 탐색 개발이 합리 모형에 입각해 있어. 그러나 이것은 각각의 대안들을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워낙 30년 동안의 재난은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개괄적으로 대안을 미래를 예측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세부적 결정은 몇몇 대안만 찾죠. 홍수와 지진이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해의 도시에 발생한 지역은 거의 없을 거예요. 홍수가 나면 홍수 나고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진 나는 지역 요즘에 많구나. 경주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별로 두 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지금 아주 몇몇 대안만 찾았다는 거잖아요. 홍수와 지진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것만 찾아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한다. 바로 여기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합 주사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혼합 탐사 모형. 근데 이거는 몰라도 다 맞출 수 있게 돼 있어. 절대로 만족 모형이나 최종 모형이나 점중 모형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췄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되는지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어려운 문제죠. 어려워. 보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의 배정이 나와 있는데 예산 배정은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집행,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출 원인행위의 근거를 밝히는 거야. 근데 이 예산 배정은 분기별로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여기가 만약 보건복지부라고 봅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40조를 쓰도록 돼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40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이걸 나눠서 주는 거야. 한꺼번에 일시에 돈이 나가지 않도록 이걸 나눠서 줍니다. 1, 4분기 10조 써라. 2, 4분기 10조 써라. 3, 4분기 10조 써라. 4, 4분기 10조 써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예산 배정인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을 직접 지불할 수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지출 원인 행위의 근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뭐겠어요? 계약이죠. 그러니까 10조 안에서만 계약하라는 거지 실제 10조 안에서 돈을 지급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의 근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지출 원인 행위 그럼 항상 계약을 떠올려야 돼요.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니까 계약인데 여기는 지출 원인 행위의 근거를 밝히는 거죠. 근데 이 예산 배정은 이거 지금 이거 놔둬보세요. 이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산 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 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금 배정이 있는데 자금 배정이 뭐냐면 지출의 근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지출의 근거. 이런 게 어렵죠. 이 자금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월별로 이루어져요. 월별로. 뭐라는 거냐. 선생님 봐볼게요. 아까 그대로 보겠습니다. 1, 4분기 10조, 2, 4분기 10조, 3, 4분기 10조, 4, 4분기 10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산 배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금 배정을 봐보면 자금 배정은 월별로 하는 건데 이거 다 나누면 진짜 너무 힘든데? 복잡해진데? 복잡해지니까 선생님 분기별로 한다고 하고 가정하고 합니다. 전투 때 분기적으로 안 해. 자금 배정은 월별로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1, 4분기 이거 그냥 1, 4분기로 이렇게 치겠습니다. 1, 4분기 이래가지고 여기에 1조 이렇게 돼 있어요. 2, 4분기 이래서 여기에 5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3, 4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12조 이렇게 돼 있어요. 4, 4분기 이래서 22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지? 이거 다 합쳐보세요. 얼마죠? 40조. 이거 다 합쳐보세요. 얼마죠? 40조.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10조짜리 계약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죠. 너무 큰 돈이니까 이 돈은. 그러나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1월 8일 날 10조짜리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이 10조짜리 계약을 하면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뭐 잘못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왜? 10조 안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래서 10조 계약한 거야. 그리고 1월 8일 날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냐면 5천억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월 6일 날 계약 1차 중도금으로 또 5천억 준 거예요. 그리고 5월 10일 날 2차 중도금으로 한 2주 준 거예요. 이렇게 줬다고 봅시다. 이러면 여러분 이 돈을 지급하는 날짜 있잖아요. 이게 자금 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뭐죠? 지출 원인에 대한 근거 뭐지? 1, 4분기에 10조 안에서만 계약하라. 이 계약의 조건인 거고 이 계약의 한도치를 정한 거고 실제 지출의 한도치는 여기에 써져 있는 거야. 지출의 한도치는. 그럼 이거 이 정도만 우리가 보면 위반한 게 없죠. 10조짜리 계약을 했죠. 그리고 1, 4분기에 1조 쓰라고 그랬잖아요. 5천억 두 번 썼잖아. 5월달은 2, 4분기예요. 그렇죠? 1월부터 3월까지가 1, 4분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1조잖아. 그러면 위반한 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정부는 이렇게 됩니까? 그냥 10조 안에 계약하라고 그러고 10조 주면 되지. 왜 그래요? 정부는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당해연도의 지출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1, 2, 3월 달에는 세금이 많이 거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쳐져 있으니까 나중에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때 돈 많이 줘라야. 그리고 정부가 계약하면 돈을 금방 정부는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정부는 준다고 해가지고 돈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급공사가 그렇게 좋은 거야. 간급공사를 맡으면 돈 떼일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이런 사업가들이 관하고 계약하는 걸 좋아해요. 관하고 계약하면 돈을 다 주진 않아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절대로 물론 간급공사가 아닌 공사도 돈 한꺼번에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도 꼭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돈을 띄어먹지는 않지. 딱 약속한 날에 딱딱딱 돈이 바로 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간급공사 맡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 민간의 이런 건설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지금 여기 그렇게 이걸 배정하잖아요. 예산을 배정하면 반드시 이건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돼요. 왜요? 감사원이 나중에 뭘 해야 돼? 회계검사. 돈을 제대로 썼는지 저런 문서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기획재무장관은 반기별로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는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뭐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틀렸어. 분기별이야. 예산 배정은 항상 분기별로 이루어져요. 절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기별은 6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한 번 한다는 건데 이거 아니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배정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국회가 심의 의결 해줘서 이제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국회의 심의 의결이 왜 여기 갑자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산 배정은 행정부 내부에서는 통제해요. 국무회의 심의 같은 걸 받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받을 뿐이지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러면 당연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관세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배정이라고 하죠. 예산 재배정 뭐죠? 여기 시험 문제는 예산 재배정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기획재정장관이 각 중앙관세의 장에게 지출원인의 근거를 밝히는 게 예산 배정이야. 그러면 이 중앙관서가 돈 받았잖아요. 얼마 정도 계약할 수 있다고 받은 거잖아요. 그럼 중앙관서의 장이 자기 밑에 있는 실국장들에게 이거 산하기관에게 뭐예요? 예산을 너네가 이번 달에 1월 달에는 얼마만큼 계약하고 너네 이렇게 여기 실국장들이 있겠죠. 이 장관 밑에 실국장들에게 뭘 주는 거야? 바로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의 재배정은 뭐다? 월별로 이루어져요. 월별로.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중앙관세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의 배정인 거고 중앙관세의 장이 산하기관에게 그 밑에 있는 실국단이 이런 데다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예산의 재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죠. 그 다음 기획재무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관세 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통보해야 한다. 예, 진짜 중요하지 않는 법조문인데 이거 1월 말입니다. 1월 말.
1월 말까지 매년 1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서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통보해야 한다. 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이거 막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 선생님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을 자세히 설명했지 네 번째 것은 법조문 자체인 거니까 예, 그걸 알아두시고 이거 중요한 법조문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4번, 1번, 2번, 3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예. 아주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뭐야? 옳은 것으로 나오면 어렵거든요. 옳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더 쉬워요. 네, 어려운 거지.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7급을 풀어봤지만 7급보다 더 어렵게 나온 거야, 이게. 7급 문제 수준보다. 9급과 7급은 난이도의 차이가 없어요. 어느 해에는 7급을 더 어렵게 내고 어느 해에는 9급을 더 어렵게 내고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좌우간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 9번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또 뭐죠? 이 타당도라고 하는 거,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예요. 쭉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책평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책평가는 뭘 측정하려고 하죠? 정책평가는 뭘 측정하려고 해? 봐보세요. 정책평가에서는 이거 봐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언어민 영어교사를 채용을 했어요. 이걸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언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뭐 하죠?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 언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검증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측정하고자 해요.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인과관계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에 지금 여기가 원인 변수고 이게 결과 변수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이게 정책 수단이죠.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과관계 추론이에요. 인과관계 추론의 정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관계 추론의 정확도. 인과관계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당도는. 인과관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당도는 정책평가에서는 인과관계 추론의 정확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도는 뭐죠? 신뢰도는 측정 결과의 일관성의 정도지. 일관성. 측정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지 정도를 우리가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당성이 갖춰지려면 엄격한 조건이 갖춰져야 돼. 첫째가 뭐 해야 돼요? 신뢰도도 높아야 돼.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추론을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렇게 점수가 일관되게 나와야 돼요. 측정 결과가 일관성을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 결과가 일관성을 띠려면 평가에 대한 측정 결과를 측정할 때 객관성 있는 측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객관도도 높아야 돼요. 시험으로 따지면 뭐도 적정해야 돼? 난이도도 적정해야 되고. 이게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타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는 타당도의 뭐예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선생님이 행정학 문제 풀 때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사회 현상이 하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되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사회 현상이든 간에 여러 요건들이 갖춰져야지 이게 갖춰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이게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되려면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면 이 각각을 우리는 필요 요건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학에서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왜냐하면 충분 조건이라는 게 없어. 사회현상이 어떻게 하나의 요인만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정학 모든 주제를 통틀어가지고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좌우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야. 선생님이 이거 뭐 맨날 수업 시간에 뭐 말로 정리를 다 해줬던 거 아니에요?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뭐다?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니까. 타당도가 낮다는 것은 반드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틀리다 그랬죠?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왜? 신뢰도가 높아도 이게 잘못되면 타당도는 낮아지고 신뢰도가 높아도 이게 잘못되면 타당도는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다면 반드시 타당도는 높다. 이래도 틀리죠. 왜? 신뢰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낮거나 이게 낮으면 타당도는 낮아지니까. 또 신뢰도가 낮다면 반드시 타당도는 낮다. 이건 맞죠. 바로 이 셋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타당도는 낮아지니까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봐보세요.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신뢰도는 높은데 난이도나 객관도가 낮아져 버리면 타당도는 낮아지니까. 신뢰성은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 도구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신뢰도가 낮다면 절대로 타당도는 갖춰지기 어려워요. 저 세 가지 조건 다 충족돼야 타당도가 갖춰지니까. 신뢰성은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다. 틀렸죠. 이건 필요 조건이죠. 타당성이 없는 측정 도구는 일정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겠죠. 타당성이 없는 측정 도구는 바로 일정 또는 이종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게 뭐 3번 답번이 나온 거 이거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이 답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죠.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9급 문제 수준이 아니야.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작년 9급 국가직 문제는 물론 선생님 수업 들었던 애들 막 95점, 100점 막 이렇게 맞았던데 약간 찍어서 맞은 것도 있었을 거야. 걔들이 95점, 100점 맞은 애들 보면. 왜냐면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봐보겠습니다.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겸임이란 단어는 그 뜻이니까.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면 틀렸어요. 그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겸임 기간은 원래 2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2년 이내로.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전직은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기간 사이에 수평적 이동에 해당하며 틀렸죠.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재, 선관위가 인사관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이 인사관할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헌법상 독립기관을 알아두라 그랬어요. 헌법상 독립기관은 우리나라 3부로 돼 있지 않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5부로 돼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선관위 따로, 헌재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나 헌재는 규모가 작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입법, 사법, 행정이 어디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5부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기간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을 우리는 전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전직은 뭐예요? 직렬을 달리하는 직위로 이동. 일반 직렬에서 세무직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틀린 거죠. 두 번째, 인사에 해당하며 예적인 경우에만 전직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틀려요. 전직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도록 해요. 왜? 전문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온다든지 교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러면 전환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당연히 틀렸죠.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그렇죠.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 전보입니다.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그렇습니다.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이게 돼 있어요. 필수 보직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지켜져요. 이게 이런 제도를 둬봤자 뭐합니까? 하도 공무원들이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난리를 치고 브루스를 치니까 왜 이렇게 난리 브루스를 치냐? 옮겨야 되거든. 옮겨야지 승진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승진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 한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승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자리,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자리, 요 정도 와야지 그 다음에 승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측이 다 되잖아요. 검찰총장 그러면은 검찰총장의 후보군이 딱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지검장 정도 해야지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검 중수부장 정도 해야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검사장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내가 지금 요 정도에 있거나 요 정도에 있으면 후보군도 아니에요.
요 정도나 요 정도나 요 정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에서 빨리 이쪽으로 오고 빨리 이쪽으로 오고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승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전에 공무원들은 능력 있는 공무원들은 6개월만 하고 퍽퍽퍽 뛰어가요. 토끼처럼. 6개월 하고 틱 이러고 6개월 그럼 다 고쳐야지 여기 보내주니까 어차피 승진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백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못된 짓거리 하고 그렇게 살았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빨리 옮기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여기서보다 조금 더 중요한 자리, 여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자리, 여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자리 이렇게 거쳐놔야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승진에 해당하는 자리들이 여기라면 요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승진이 가는 거라서 막 이동합니다. 하도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국가가 딱 정해놨죠. 그래서 정해놨는데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은 한 자리에 앉으면 3년 근무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지키고 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3년 동안. 상위직 공무원들은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급 이상은 2년인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뭘 주면 돼요? 필수 보직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 이거. 그 다음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이거 뭐지?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강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강등은 징계 조치로 인해서 하위 진급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거는 징계 조치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조직의 사정으로 여기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이 되었다. 바로 지금 내가 4급 가장 업무를 하고 있는 가장인데 가장 자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한 개 줄어든 게 아니라 한 5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실장이 딱 부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장 자리가 5개나 줄어들어 버렸다. 너 가장 자리 이제 못 줘. 너 한 계급 아래로 내려가서 일해. 사표 내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하위 계급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런 거 없어요. 뭐 별도의 심사 절차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한 계급 아래로 낮춘 것도 억울한데 강임되기 전 보수를 지급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런 말입니다. 보수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4급 28호봉을 받고 있어요. 28호봉. 근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450만 원 정도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계급 아래로 5급으로 떨어져. 5급 28호봉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 사람은 보수가 얼마가 되냐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직의 사정으로 이렇게 한 계급 낮췄는데 월급도 매달 50만 원씩 깎아 내려버리면 아주 이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주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주냐면 이 사람이 다음 해에는 30호봉을 받겠지. 그 다음에는 31호봉. 30호봉 420만 원입니다. 31호봉 440만 원이야. 33호, 2호, 5봉 이러면 460만 원이 돼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강임된 이후에 보수가 강임되기 전 보수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많아지기 전까지는 이걸 지급한다야. 그래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강임되기 전 봉급이 언제까지 지급돼요? 강임된 이후에 보수가 강임되기 전 보수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많아지기 전까지는 강임되기 전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예,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 법조문 그대로 문제를 낸 겁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답은 3번이고 이렇습니다. 예. 예, 11번 문제.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업의 상호 의존성이 높을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겠죠. 서로 가업의 상호 의존성은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놔두시고요. 두 번째로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이거는 갈등 연구에 대한 거죠. 갈등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고전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태론적 관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교호작용적 관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고전적 관점에서는 갈등은 무조건 조직 내에 해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행태론적 관점은 갈등은 조직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교우장적 관점은 오히려 긍정적 갈등과 부정적 갈등을 구분하고 긍정적 갈등은 조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바로 교우장적 관점이죠. 여기는 고전적 관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는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충분한 양이 여기서는 과다 정보예요. 과다 정보. 과다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과소 정보나 과다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갈등이 유발된다 해서 갈등의 조성 전략으로 우리가 공부하죠. 그래서 과다한 정보는 갈등을 유발하는 게 있죠. 그 다음 4번을 봐보세요. 진행 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말한다. 뭐래요 또? 이게 보통의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폰디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은 갈등의 과정을 5가지로 나눠요. 첫째 뭘 이야기하냐면 잠재적 갈등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 여기 잠깐 멈칫했던 게 이걸 여기서 설명할까 말까 해서 선생님이 멈칫한 거야. 여기 잠재적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잠재적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지각된 갈등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감정적 갈등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표면화된 갈등이 있고 표면화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보면 갈등의 결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갈등의 결과. 근데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이 이론 공부해야 되겠구나 안 해도 돼요. 이 중요한 이론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문제를 출제할 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잠재적 갈등과 지각적 갈등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잠재적 갈등이 바로 뭐냐면 상황적 조건이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잠재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행 단계별로 분류할 때 잠재적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인 거예요.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는 상황 조건을 뭐라고 한다? 여기 잠재적 갈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인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각된 갈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인지가 돼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가 바로 잠재적 갈등, 감정적 갈등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감정이 상해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표출이 돼 버리겠죠. 표출이 되면 표면화된 갈등이고 그렇게 표출이 되면 그 사람하고 이제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뭐 내가 정보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결과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야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폰드의 갈등 단계 이론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지 사실은.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이 됐으니까 워낙 쉬운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업의 상호 의존성이 있다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조건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가업의 상호 의존성이 있는데 상대방과 내가 아주 조화롭게 문제를 잘 해결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그게 표출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상황적 조건은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 거죠. 바로 가업의 상호 의존성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는 있죠. 그러나 표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는 있죠. 여기는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 갈등, 지각된 갈등, 감정적 갈등, 표면화된 갈등, 갈등의 결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폰드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4번 지문이 구성된 겁니다. 당연히 11번의 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죠. 12번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1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뭐라고 해요? 지출 항목별 분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만 써져 있어요. 인건비 총 얼마, 그 다음에 여기에 봉급 얼마, 초과근무수당 얼마, 물건비 해서 여기 총 얼마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 얼마, 유류비 얼마, 또 타이어 교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여기는 이 예산서에는 이 사람들이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쓰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쓰는지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인건비하고 물건비만 나와 있지 어떤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물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게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만 써져 있는 거지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안 써져 있어요. 세입은 돈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어떤 지출 항목이니까 돈을 쓰는 항목만 명시되어 있는 거지 뭐는 안 들어와요. 세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과 세출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죠. 왜냐하면 세입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여기 안 써져 있으니까 지출해야 될 항목에만 대해서 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품목별 예산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출 항목별 분류라 그래.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항목만 명시되어 있는 거지 돈이 어떤 데서 들어오는지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그러면 틀리죠. 근데 이게 좀 지문이 어렵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성과주 예산은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계획예산제도는 합리주 예산이니까 비용 편입 분석이 활용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연기준 예산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의사결정 단위에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단위와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1번만 좀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가 돼 있는 거고 2번, 3번, 4번은 워낙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13번 단체이임 사무와 기관이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지방자치론에 대한 문제죠. 지방의회는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관이임 사무는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단체이임 사무하고 기관이임 사무를 비교해보면 단체이임 사무는 안 쓰고 여기도 표해서 보겠습니다. 단체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된 사무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가의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가의회로.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는 장도 관여하고 지방의회도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으로 제정할 수도 있는 거고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어떤 것을 이렇게 단체에게 임하냐? 이건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가 모두 있는 사무를 주로 단체에 임합니다. 그래서 전국적 이해가 국가적 이해예요. 지방적 이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죠.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동시에 가지는 사무를 주로 뭐한다? 바로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단체임 사무는 이렇게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사무를 단체임 사무로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의회가 관여할 수 있으니까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장이 그걸 집행해 나가. 그래서 결정은 의회가 하고 집행은 단체장이 합니다. 기관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무예요. 근데 누구한테 임해요? 장에게 임해요. 장에게 임한 사무죠. 그래서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무에 대해서 장에게 임하는데 이때 장은 그러면 뭐야? 국가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 말은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는 이런 사무를 법령에 의해 단체장에게 임한 사무고 여기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의회의 관여와 관련해서 선생님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치사무는 당연히 지방정부의 사무니까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거고 단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워낙 쉬운 거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일단은 자치사무는 국가가 절대 개입하면 안 돼요. 왜? 지방정부의 수수료에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사무가 자치사무니까. 다만 언제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냐면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치사무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합법적 통제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야 너네 법령 위반하면 안 돼? 이렇게 사전적 통제를 하면 안 되고 실제 법령이 위반되고 난 이후에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단체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이해관계만큼은 국가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한목적적 통제까지 가능합니다. 법령이 위반되는 것을 통제할 수도 있는 거고 한목적적 통제가 공익저해입니다. 법령 위반상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현저히 공익을 저해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행정법까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목적적 통제가 뭡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목적적 통제는 법에 뭐라고 써져 있어? 공익저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유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유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후적 통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기간이임 사무는 완전히 국가가 전액 돈을 다 지원하면서 장에게 대신 시키는 사무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면적 통제가 가능해요. 사전, 사후, 합법, 한목적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한 게 바로 기간이임 사무예요. 그 다음 사무와 관련해서 한번 봐보면 자치사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예를 가지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냅니다. 선거사무 많이 하죠. 지방공무원이. 선거 때가 되면 지방공무원들이 선거 임명부하고 그 선거에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막 비교하고 대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지방공무원들이 하는데 이거는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누구한테 이임한 거겠어요? 장에게 이임한 거지. 그럼 장이 그걸 또 누구한테 이임해? 부하 직원들에게 이임해서 부하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통계 사무는 전국적 통계 사무니까 전국적인 통계치를 확보하는 거니까 이건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적이나 공유수면 매립은 이건 매립지 같은 걸 통해서 영토를 넓히는 거야. 영토는 국가예요. 국가. 여러분들이 국가의 3대 구성 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건 여기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기본적으로 뭐다? 국가 사무죠. 그 다음에 경찰 사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경찰의 신분은 국가경찰이야. 다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자치경찰의 사무를 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하지만 경찰들의 신분 자체가 다 뭐니까 국가경찰이니까 여전히 이제 여기 경찰 사무는 국가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거 이거 국가사무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근무하기도 해. 강원도 가서 근무하기도 하고 이러죠. 왜? 그럼 국가사무니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측정 기준이에요. 측정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법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로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근데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로 돼 있지만 이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뭐로 돼 있냐면 국가사무로 규정해 놨거든요. 그럼 이건 국가사무가 돼버리는 거야. 다른 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국가사무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 근데 여러분들 시험문제 나올 때 이게 어려워. 이게 단체임 사무. 단체임 사무의 예를 공부할 때는 단체임 사무는 뭐라 그랬어요?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사무라 그랬죠. 세 개를 알면 돼. 구호, 보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도, 국유 하천.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세 번째로는 국세, 징수. 이 세 개만 공부하면 돼요. 세 개만. 여기를 공부해야지. 구호, 보호 이게 뭐냐? 구호는 재난구호, 의료보호, 생활보호 이런 건데요. 봐보세요. 재난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누가 죽은 거죠? 국민 한 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기 지방정부의 주민이었다면 바로 뭐가 죽은 거야? 바로 지방정부의 구성 요소인 주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죽으면 그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죽은 거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주민이 죽은 거니까 이건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산무입니다.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게 재난구호예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 의료보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지방정부든 국가든 자꾸 백신 맞으라고 막 하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의료보호. 이건 뭐야?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의 손실이 가해진 거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주민의 손실이 가해진 거니까 이건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보호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굶어 죽는다든지 이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이 죽는 것이니까 이건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사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국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인 거예요.
국유하천 그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이잖아요. 근데 국도나 국유하천은 누가 이용하죠? 원래 그 지역 사람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도를 설치하거나 국유하천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해줍니다. 그러나 유지보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뭐라고 하는 거야?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예요. 국세를 징수하는데 왜 이게 단체 임사입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줘요. 그러니까 국세를 많이 걷으면 많이 걷을수록 지방교부세는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 교부세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국세가 만일 500조 걷었다. 그럼 약 20%가 지방 교부세로 내려와요. 얼마 내려오는 거죠? 20%면 100조가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만일 600조 걷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0%면 180조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국세를 많이 걷는 것은요. 지방정부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개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특히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오죠. 뭐 이걸 그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계속 나와요. 작년에도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연기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지방의회는 기간이임 사무에 대해 조례제 정권을 행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장에게만 이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 운영사무, 운영 업무. 보건소가 이거야. 여러분들 여기다 선생님 안 써놨는데 보건소. 이게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그러니까 당연히 보건소의 운영은 단체임 사무입니다. 병역 자원의 관리는 병역은 뭐죠? 국가를 지키는 거니까 저거는 기간이임 사무죠. 그래서 병역 자원의 관리 업무는 기간이임 사무지만 보건소의 운영 업무는 단체임 사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3번 중앙정부는 단체임 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그렇죠. 단체임 사무는 국가가 사전적 통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 합목적적, 사후적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4번 기간이임 사무의 처리에 대한 비용은 국가적 이해관계만 있기 때문에 국가 전액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면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죠. 14번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이건 법률 제도적 접근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현상의 설명묘수로 규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얘네들이 이름이 써져 있잖아. 뭐를 설명묘수로 설정해? 법과 제도를 설명묘수로 잡지. 얘네들은 인간을 전혀 연구하지 않아요. 법적 제도적 접근은 인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고 뭐만 해요? 바로 법률의 내용만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행정현상의 설명묘수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행태론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행태론은 법적 제도적 접근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바로 법과 제도만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인간 행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틀린 질문이죠. 2번 신제도적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규범도 포함한다. 그렇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뭐로 봐요?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 규범, 절차를 전부 다 제도로 인식합니다. 당연히 2번이 맞네요. 3번 후기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후기 행태주의는 뭘 강조해요? 정책을 강조해. 급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죠. 이렇게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문화적 환경을 중시하는 게 뭐겠어요? 생태론적 접근이지. 바로 비교행정론이 자연문화적 환경을 중시하고 행정의 개방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후기행태주의가 이렇다고 하면 안 되죠. 또 이게 어려운 게 나왔네. 틀민의 논변적 접근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구분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고 막 시험 본 애들 중에서 다 막 선생님 95점 나왔습니다. 그럼 진짜 잘했다 그러지. 쉬운 문제에서 95점 나왔습니다. 이러면 잘했다고는 안 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 이렇게 약간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가 있어. 물론 답은 찾기는 쉬워. 근데 이런 건 공부 안 해봤잖아요. 물론 선생님은 다 해줬지만 왜 해줬냐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해준 거야. 그 전에는 해주지도 않아 이거. 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론이. 틀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을 여기서 간단하게 봐봅니다. 이거는
논변이니까 대화죠. 근데 어떻게 한다? 일단은 틀미는 확실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야. 문재인 지금 마찬가지야.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게 확실한 거냐? 정말 이재명이가 주장한 대로 그 공약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행복해질 거냐? 아니 또 윤석열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진짜 그걸 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냐? 그런 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확실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법칙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행정현상은 여러 가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성을 지닌 법칙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가능하니까 해결 방안에 진실성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진실성은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된다? 주장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주장의 정당성. 내 주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실패의 위험성이 줄어드니까. 해결 방안의 진실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확실한 법칙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거야. 먼저 자기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재난기금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자료를 딱 제시하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료를 딱 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제시해. 이게 본증이에요. 본증. 왜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뭐 서구에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그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 스웨덴하고 어디는 있다. 이런 식으로 본증.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증 증거. 보증을 제시하는 거야. 보증. 보증은 여기가 만일 미국을 가지고 본래 증거를 삼았다면 이걸 보충하기 위한 증거로 뭐 어디 유럽에 있는 작은 국가를 하나 보충하는 증거로 다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섯 번째로 보면 반증도 제시해야 돼요. 반증. 그런데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로 한정 저술사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내 주장은 이런 반증도 있기 때문에 90%는 아마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한정을 시켜. 뭐야? 10개 중에 5번, 아니 뭐야, 뭐 10번 중에 7번은 내 주장이 맞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정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면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실패의 위험성이 더 줄어들 거라는 거야. 무조건 막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이게 툴민의 논변적 접근법이에요. 그럼 툴민의 논변적 접근법은 환경을 포함해요. 그런 게 없어요. 환경에 대한 고려는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죠. 그럼 거시적 관점이야, 미시적 관점이야. 개인과 개인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니까 미시적 관점이죠. 그렇죠? 확실성을 지닌 법적 발견을 강조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불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주장하고 있죠. 다 틀린 거죠.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확실성을 지닌 법적 발견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죠. 그럼 옳은 지문은 2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5번 문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공익.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것들인데 공리주의적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공익관이 총효용 극대화가설이에요. 총효용 극대화가설. 이걸 우리는 공리주의적 공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한미 FTA를 체결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80의 손해를 봐요.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공산품 업자들이 수출이 잘 돼가지고 150의 이익을 봐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생긴 거야? 줄어든 거야? 이익이 생긴 거죠. 150에서 80을 빼면 70이잖아요. 70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이러면 공익이 증대됐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합이 커졌다면 공익은 증대된다고 보는 시각인데 얘네들은 뭘 보지 않냐면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보지 않아요. 아니 공산품 수출입업자들이 기업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기업의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농민은 그래도 기업에 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데 그들이 손을 본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면 공익이 증대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총효용이라 그래요.
총 효용이 증대되면 공익이 증대된다고 보는 시각. 누가 어떻게 되더라도 몇몇의 사적 이익이 침탈된다 하더라도 몇몇의 사익이 침탈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 이익이 증대되면 공익이 증대된다는 시각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인 거예요. 그게 결국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뭐야? 국가 전체 이익을 추구해 나가버리는 거니까.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내가 살아있어야지 국가가 잘 되면 좋은 거지. 뭐 대한민국이 1등이 나든 2등이 나든 우주인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죽어버리면 국가 필요 없는 거지. 천국에도 뭐 하늘나라에도 그 대한민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시각을 이야기해요. 이런 시각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보세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 바로 이게 사회의 총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증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나온 게 목적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목적론적 윤리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론적 윤리관이 있고 이래요. 목적론적 윤리관은 결과만 좋으면 윤리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나 의무론적 윤리관은 반드시 과정과 절차를 준수해야지 윤리적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총효용 극대화 가서는 이거 안 봐요. 과정과 절차 안 봐요. 그냥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국가 전체 이익이 증대되면 공익이 증대된다고 보는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목적론적 윤리관에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만 강조하냐면 총효용. 효용은 어디서 나오는 단어예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총효용 이건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법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중시하죠. 틀렸네 이거는.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 기준이라 틀렸습니다. 얘네들은 효율성을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번과 니은번만 옳은 거고 디귿번은 틀린 지문이죠. 예. 공리주적 공익관. 이거는 총효용 극대화 가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16번.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은 논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째, 결정과 집행을 구분해요. 여기 대상 영역을 봐보면 결정과 집행을 구분합니다. 집행 구분. 그리고 이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일단 결정과 집행을 구분하고 두 번째로 대상 영역은 집행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 경쟁 체제를 확립해요. 자율, 책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있다면 여기에서 여기가 집행업무를 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걸 딱 띄어. 그리고 여기 기관장은 경쟁체제를 확립해서 선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립의료원이다 그러면 국립의료원 의료원장을 모십니다 이러면 민간에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뛰어들어요. 그럼 그 중에 최적격자를 선발해서 기관장을 선정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경쟁 부분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기관장 공모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뽑혔어요. 뽑히면 이 사람에게 행재정상의 재량을 줘요. 누구에게? 기관장에게. 기관장에게 행재정상의 재량. 네가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잘 운영해봐라 이거예요. 행재정상 재량을 부여하고 대신 뭐 하냐면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을 묻습니다. 성과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보면 이것은 소속이 대단히 중요한데 소속이 정부 소속이에요. 절대로 이건 민간에게 넘기는 게 아닙니다. 정부 내부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부 내부에. 이렇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임기적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기관장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건 정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력은 뭐예요? 공무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돈은 예산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정부 예산에 의해서. 정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렇죠.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렇죠. 두 번째,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가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돼. 이것만 봐보세요. 경쟁, 자율, 책임, 성과 책임입니다.
이게 누구의 논리예요? 이게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예요.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게 이거야.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재량을 부여한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신공관리론인데, 이 신공공관리론은 원래는 뭐예요? 집행 부분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이탁해요. 근데 여기는 민영화하거나 민간이탁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정부 조직 내부에 그대로 두면서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들에게 맡기겠다. 왜 그러냐? 왜 집행 부분을 민영화 민간이탁을 시키지 않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성이 큰 부분은 민영화 민간이탁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내부에 두고 누구를 채용해서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성이 큰 부분에 대하여 책임 운영 기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는데 그게 드디어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작년에. 이게 민영화나 민간이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운영 기관 하는 것이다. 책임 운영 기관이 공공성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죠. 세 번째,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 운영 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에 하나이다. 그러겠죠. 여기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성과평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죠. 그 다음 1970년대 영국에서 에이전시 집행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그렇습니다. 누가 도입했냐면 대처가 도입했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지 같은 문제를. 이건 누가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 대통령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IMF를 알면 돼. IMF가 터지고 나서 김대중이에요. 그러면 1998년부터 김대중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언제까지 하냐? 올드것까지 해요. 2002년 올드것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대중, 우리나라는 언제 했냐면 그 기간 내에 했어.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하는데 정확하게는 연도 외우기 너무 쉽기는 해요. 1999, 1999년에 하는 겁니다. 1999년에. 이런 연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이거 외우라는 말이지, 이런 거. 근데 이거 외우라는 말 아닙니다. 이 지문을 알면 이걸 맞출 수 있게끔 딱 돼 있는 거예요. 행정은 그런 문제 꽤 많아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한 지문을 엄청 어렵게 만들어 놓고 세 가지 지문은 핵심적인 걸로 딱 구성해. 그럼 이 세 개 지문을 알면 답을 이렇게 딱 추론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년이라고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걸 문제 낸다는 거 웃기죠. 그러나 99년이라는 것도 여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17번 문제.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킹던의 정책 흐름 이론에 따르면 정책 변동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져요. 정책이 뭐라 그랬어요? 해결책. 해결책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한 거야? 정책 대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맞죠.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그 다음에 문제의 흐름. 이 세 개가 서로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결합이 이루어지면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 바로 정책 의제가 설정되고 정책이 변화된다. 그 다음 무찌아로니의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을 많이. 무찌아론이도 이것도 중요한 이론은 아닌데 상당히 그러니까 이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는 어렵게 출제된 거야. 이 무찌아론이는 이익집단 이상변동 모형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저기 써져 있는 뭐가 있죠? 이슈 맥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도적 맥락도 있고 이래요.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 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슈 맥락은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예요. 뭐냐? 환경적 요인들이 주로 이슈 맥락이에요. 환경적 요인. 제도적 맥락이 더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성원들의 신념이에요. 구성원들의. 이거예요. 지금 입법부나 행정부의 구성원들의 신념이 뭐겠어요? 진보죠. 진보. 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파들이 민주당이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민주당이니까 진보 쪽이 더 강하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행정부나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신념이 뭐다? 진보다. 그러면 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익집단의 위상은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주로 정치적, 경제적 이런 환경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GNP가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아주 잘 사는 세계 10위 국가에 들어왔다. 진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게 돼. 아니 기업들만 돈 많이 갖지 말고 노동자들도 좀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면서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도 이들의 위상이 올라가요. 근데 이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환경 이슈 맥락이 좀 저하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입법부나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신념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익집단의 위상은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이익집단의 위상이 올라가면 이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뭐 최저임금제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노조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런 기업의 뭐 이런 보수 환경 같은 것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무찌아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니요 대단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찌아론이의 이익집단 이상변동 모형에 의하면 이슈 맥락은 뭐다? 여기 이것은 이익집단의 위상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이익집단의 위상이 변동되면 그로 인해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 저들의 요구가 반영돼서 정책이 변동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이라고 말한다. 근데 무찌아론이는 이걸 더 중시해요. 여기는 노동조합의 위상을 깎는 환경이고 여기는 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게 더 이익집단의 위상은 높아진다 이렇게 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도적 맥락을 더 중시했습니다. 제도적 맥락을 이슈 맥락보다는 제도적 맥락.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슈 맥락이고 여기가 제도적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 이익집단에 이슈 맥락도 우리 이익집단에 유리하고 제도적 맥락도 우리 집단에 유리하면 당연히 우리 집단의 위상은 높아지겠지. 이게 낮고 이게 낮으면 이슈 맥락도 우리 이익집단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도적 맥락도 우리 이익집단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 이익집단의 위상은 낮아지겠지.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런 경우. 뭐가 더 중요하다? 제도적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위상이 높아져. 아무리 이게 이슈 맥락이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여기 제도적 맥락이 우리에게 유리하면 우리 이익집단의 위상은 높아진다 이렇게 봐요. 이걸 더 중시해 이거를. 그러나 여기는 이슈 맥락은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제도적 맥락이 우리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낮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제도적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 유지를 한다. 저거 맨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정책 변동과 정책 변동에는 정책 혁신, 정책 승계, 정책 유지, 정책 종결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승계와 정책 유지다. 이렇게. 이거는 구별하기 너무 쉽다 그랬죠. 기본적 성격이 변화되면 정책 승계고 기본적 성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책 유지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기본적 성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정책 승계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정책 대체가 여기에 포함돼요. 정책 대체는 뭐냐면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수단만 바뀌는 거. 이건 정책의 기본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수단만을 바뀌는 것을 정책 대체라 그러는데 정책 대체는 정책 승계에 포함되고 정책 승계는 뭐야? 정책의 기본적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한다. 이건 정책의 기본적 내용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정책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 유지를 한다. 틀렸죠.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면 무조건 정책 승계예요. 그리고 정책 승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목표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용이 바뀌는 정책 대체가 포함돼요. 그럼 당연히 이건 틀리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 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 종결이라 한다. 그러겠죠.
모든 걸 소멸시켰으니까 정책 정결이 되는 거죠. 만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 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면 뭐가 되죠? 그건 정책 혁신이 돼.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책 혁신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8번.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형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그렇지.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행정부 내부에 있죠. 국무총리 산하에 있지만 결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독립이고 처장이라는 최종적인 책임자가 존재하니까 단독제죠. 그래서 비독립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입니다. 전문경력과는 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과는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뭐한다? 직위 등에 대해서 특히 직무 분야가 특수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문직 경력자로 지정하는데 전문경력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뭐죠?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지. 근무 상한 연령은 65세입니다. 왜? 지네가 뭔데 65세야? 시험도 보지 않고 들어온 애들이. 별정직 공무원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신분부장이 안 돼요. 근데 무슨 정년이 있고 근무 상한 연령, 정년은 아니죠? 근무 상한 연령이 60, 이거 틀려요. 60세예요. 모든 공무원은 일괄적으로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 여기 써져 있잖아. 일반직이라고. 일반직 중에서 임기제 공무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틀렸죠.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뭐 당연한 거고.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3번만 틀린 거죠. 19번. 정책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 선생님 예를 써보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럼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매개 변수는 이런 거야. 이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아니에요. 이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육 방식 막 문법만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회화를 중심으로 하고 아이들과 재밌는 동화를 읽고 영어 동화를 읽고 이렇게 이 교육 방식이 이걸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매개 변수라 그래요.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로 보면 이건 정속 변수에 해당하고 또 정속 변수로 보면 이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매개되어 있는 변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독립 변수의 원인이죠. 원인인 동시에 정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다. 틀렸죠? 독립 변수의 정속 변수고 정속 변수의 원인 변수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독립 변수의 이 독립 변수의 결과 변수의 그 다음에 정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죠. 정속 변수의 그래서 이건 틀렸죠. 조절 변수는 원래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조절 변수가 나왔는데 조절 변수는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는 숨어서 효력을 미치잖아요. 근데 연구 논문에 이걸 써놨어요. 가설 1.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 사건 효과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건 효과라는 게 만약 반기문 총장이 연설했다 이러면 반기문 총장 연설이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연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원래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는요. 연구에서 배제돼서 숨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라 그러는데 아예 연구자가 이거 외로도 별도로 여기에 영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가설로 설정했다면 그걸 우리가 조절 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정석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범위입니다. 제3의 변수죠. 독립 변수와 정석 변수 간의
지금 원어민연구사한테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토익 점수가 500점이었는데 이게 600점으로 올랐다. 그런데 봐봤더니 원어민연구사가 50점을 올려줬고 반기문 총장의 연설이 20점을 올려줬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독립변수와 전속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게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조절변수라 그럽니다.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정속변수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없게 보이는 변수죠. 독립변수와 정속변수는 일부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게 하거나 관계를 약화시키는 변수를 억제변수라 그러죠. 그러면 독립변수와 정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이러면 틀리죠. 독립변수와 정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게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가 억제변수죠.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정속변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숨어서가 중요해. 숨어서 관계가 있게 보여주는 제3의 변수. 독립변수와 정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숨어가지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숨어서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둘이가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온 거야. 정책 변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2000년도에 국가직 9급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번과 리을번만 옳은 거죠.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어렵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결산상에 생긴 잉여금을 세계 잉여금이라 그래요. 이 동네 선생님들이 좀 해설을 잘못해놨던데 이거 잘못된 게 꽤 있습니다. 이게 문제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 책들이 되게 많던데 뭐 선생님도 잘 모르죠. 근데 질문하러 온 애들이 뭐 다른 선생님 책 들고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해설이 잘못되어 있던데 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계 잉여금의 개념부터 알아야죠. 세계 잉여금은 지금 이런 겁니다. 2021년이잖아요. 그럼 2021년에 뭘 보냐면 2000년도에 결산을 보는 거야. 2000년도. 이건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야. 의는 결산. 전년도 것을 결산할 때 생긴 잉여금,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 세계 잉여금입니다. 두 번째로 봐보면 세계 잉여금은 대상이 중요해요. 여기는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을 전제로 합니다. 기금은 제외돼요. 왜냐하면 기금은 적립해서 사용하는 거거든. 남았다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기금은 계속 적립해요. 선생님하고 수업 같이 들으신 분들 맨날 이야기하잖아. 기금은 적립되는 거야. 농어촌 발전기금, 아니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아마 700조가 될 거예요. 그거 계속 적립시키는 거예요. 그게 올해 그것을 다 쓰겠다 이런 게 아니야. 국민연금은. 그걸 다 적립시키고 또 내년에 또 사람들이 국민연금 내면 그걸 적립시키고 또 지금 국민연금 혜택 보는 사람들에게 돈 주기도 하고 적립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금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건 적립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거예요. 일반에게 특별에게서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이게 남으면요. 어떻게 남죠? 이게 세계의 경우에 원인도 한번 봐보세요. 원인을 보면 주로 어떤 게 원인이냐면 세입 부분에서 바라보면 그 원인이 뭐냐면 초과 수입이에요. 분명히 국가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500조 걷어서 500조 쓴다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균형 재정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돈이 남아돈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바로 500조 걷는다 그랬는데 600조 걷어져 버릴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보통 이래요. 보통. 초과 조세 수입. 예산서에 써져 있는 것 정도로만 걷는 게 아니야. 우리는 더 걷어요. 엄청나게 더 걷어버립니다. 초과 조세 수입 때문에 잉여금이 나와. 그 다음에 이거 쓴다고 했잖아. 500조 쓴다고 그랬잖아. 500조 걷어서 500조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쓰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세계 잉여금이 생기겠죠. 안 쓴 게 바로 뭐겠어요? 세출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불용액, 사용하지 못한 돈, 이월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세계 잉여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건데 예전에는 세계 잉여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빚잔치하고 난리를 써요. 공무원들. 이건 남는 돈이잖아. 막 써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너무 보기가 싫었나 봐. 그래서 이걸 사용 순서를 정해놨어요. 첫째 뭐하라? 지방 교부금으로 먼저 줘라야. 이게 남으면.
그리고 그래도 돈 남으면 공채 상환하라는 거야. 그래도 돈 남으면 국가 채무 상환하라는 거야. 그래도 돈 남았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걸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남으면 쓰라는 거야.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를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맞죠? 이거 봐보세요.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틀렸죠? 반드시 사용 순서를 지켜서 쓰도록 돼 있어요. 지방교부세로 쓰고 남으면 공적자금 상환하고 남으면 채무 상환하고 그래도 남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라는 거야. 근데 실제 그렇게는 안 해요. 실제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지만 법에는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전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풀리죠. 그다음 이것에 문제가 있어요.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상식적으로 남는 돈이 많으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겠어요? 개선되지 않겠어요? 남는 돈이 있으면 개선 안 돼.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거야. 적자국채 발행 이거를. 적자국채 발행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적자국채 발행은 언제 하냐면 매년 1월 달에 해요. 왜 적자국채를 매년 발행합니까? 1월, 2월 달에 세금 거쳐 있어? 안 거쳐져 있어? 안 거쳐져 있어. 그러나 1월, 2월 달에도 공무원 월급 줘야 돼요. 1월 달에는 공무원 월급 안 받고 일합니까? 야, 12월 달에 많이 줄게. 너 1월 달에 월급 받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요. 1월 달부터 정기적으로 돈 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 국가 건물 중에서 국가 거 아닌 것도 많습니다. 다 임대로 내고 하는 것도 많아. 저기 유한양행 가봐. 유한양행 가면 거기 유한양행 이게 직원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몇 층인가? 4층인가 5층인가? 통작고 공무원들이 거기 2층 빌려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럼 임대료 안 냅니까? 1월 달에는? 다 월세 받을 텐데 그런 데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돈 나갈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적자국채를 1월 달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이 들어와도 세입이에요. 적자국채를 발행하잖아요. 적자국채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럼 세입이 늘어나요. 그리고 세출을 빼. 적자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세입이 늘어나요. 그러면 원래 적자국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이 지금 여기에서 조세 수입이 있어요. 조세 수입이 지금 한 500조가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적자국채를 100조를 발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600조잖아요. 그런데 세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600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남는 잉여금이 그래서 이렇게 적자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잉여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일 세출이 580조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잉여금은 20조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세 수입이 500조인데요. 적자국채를 200조 발행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세출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남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죠? 120조가 돼버리잖아. 조세 여기 뭐가 늘어났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잉여금이 늘어나요. 그럼 적자국채가 발행되고 잉여금은 정해관계야, 부해관계야? 정해관계야, 정해관계.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1월 달에 이걸 엄청나게 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미친. 왜? 내년에 남겨먹으려고. 내년에 잉여금 생기가 아니야. 이게 올해 2021년도에 이렇게 편성하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2021년 거 결산 볼 때 잉여금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뭔 지랄을 하려고 그랬는지 이리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그거를 어떤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공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잠깐의 이슈로 끝났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그런 관심 없죠. 선생님은 이제 그런 기사들이 눈에 잘 띄죠. 이런 것에 관심이 이게 행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눈에 잘 띄는 건데 여러분들 눈에 안 띌 건데 잠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입이 늘어나요. 세입에서 세출을 빼는 거니까 잉여금은 그러면 잉여금과 정해관계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해설을 잘못 해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 국가의 재정 건전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지.
적자 국채 발행이니까 돈을 빌려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표현도 이래.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한다.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잉여금의 규모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그 잉여금의 규모로 우리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규모 자체로는. 왜? 그게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잉여금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올바른 수단으로 잉여금이 늘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금의 규모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기억번만 옳은 거죠. 예, 니은번과 디귿번은 다 틀린 겁니다. 예, 세계 잉여금은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잘 공부를 해 나가시고 오늘 이렇게 9가지 구급 문제에 대해서 쭉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해설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보면서 좀 공부를 좀 부족하게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다 머리에 입력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 머리에 입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해설서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